대형건설, 그 다음에 요구와 관련해서는 리치. 많지는 않아요. 리치. 회사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주요 이슈하고 트렌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앞으로 긴 호흡 속에서, 긴 트렌드 속에서 관심 갖고 보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중에서 몇 개만 좀 종목들 좀 볼까요? 리츠가 좀 생소하셨을 거예요. 리츠가. 아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리츠. 그 중에 이제 내용들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던 리츠는 많이 올라가다가 이제 이격을 많이 줄였네요. 그죠? 리츠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조금 관심 갖고 좀 보실 필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건설주 대형 건설 국내 이제 건설은 DL이 주로 많이 했는데 심이었는데 계속 박스권이네. 근 10년째 박스권이네요. 10년째 박스권. 가려다 말고 그래서 10년째 박스권. 분할을 했죠. 분할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GS건설. GS건설을 보면은 연봉입니다. 자, 2000년대 초반 근 7, 8년을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성장을 했었죠. 4,000원에서 얼마까지? 18만 원까지. 45배가 성장을 한 거죠. 자, 이때처럼 가파른 성장은 하기는 어려우라고 봅니다.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하지만은 뭐 14년도, 15년도 저점 찍고 우상향으로 천천히 연봉상 만들어 올라가고는 있어요. 좀 느리지만. 그렇지만 자, 거기다가 부동산 정책과 공급책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훨씬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내용도 좀 체크해 보면서 대형주들 보시는 분들은 좀 점검을 해 보시고요. 뭐 건재됐죠. 현대엘리는 뭐 다른 쪽도 연관이 있어서 많이 받으니까 KCC, LG 하우시스, 그다음에 뭐 가구는 한샘, NX가 이제 수급들이 좀 강했었죠. 많이 움직였었던 거니까 좀 일정의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건재제로 강조했던 것은 연봉을 보면 연봉 되게 예뻤잖아, 그죠? NX는 뭐 그거 아주 썩 좋은 건 아니지만은 예뻤어요.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추세를 타고 또 다시 이렇게 만들어져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은 뭐 중소형 중에서는 이제 덕신 하우징이 있죠, 그죠? 부지 만드는 회사. 뭐 상장된 지 오래지 않았지만 추세 정배열 만들고 괜찮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위에서 수익 챙기고 일부 남겨서 또 이제 추매하려고 흐름 보고 있습니다. 정배열 추세. 중소형주, 대형주 구분해서 어떻게 매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뭐 토목건설 쪽은 특수건설은 국내 유일무이한 땅굴 회사예요. 특수한 회사라 특수건설인지 유일무이한 땅굴 전문 회사입니다. 정배열 만들고 가고 있죠. 지지부진하게 작년에 그렇게 지지부진할 때 계속 갑니다.
갑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 자리부터 6,000원, 7,000원 아래쪽에서 얼마까지가 16,000원까지 올라갔었죠. 우리 최초 매수 가격은 4,000원이었습니다. 4,000원. 이러한 종목들도 4,000원부터 매수를 했으니까 시세 내고 내려오면 또 매수하고 시세 내고 내려오면 매수하고 시세 내고 아직은 매수 못했어요. 아직은 매수 못했어. 조금 더 내려오길 기다리거나 이렇게 만들어가면은 딱 매수하기 좋은데 자, 수건설도 있고 보통 이러한 시세를 내고 나면은 이격 줄이는 과정이 2, 3, 4, 5, 6개월에 거쳐서 이격을 줄이죠. 그리고 401선, 월봉 20선 잡고 쌍바닥 살짝 짝꿍둥이 만들고 돌렸는데 더는 안 내려왔습니다. 이후에 조금 어떤 흐름을 만들지 일단 이슈가 나왔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수급과 흐름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특수나 동아 지질이야마 이렇게 토목 쪽에서 그렇게 땅굴 파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공산 공급 모멘텀.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리오프닝. 백신 접종률 높아지면서 주요국 일상 회복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오프닝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행, 항공, 유통, 패션, 카지노, 엔터. 자, 볼 수가 있는데 나누어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뭐 여행, 하나 투어, 모두 투어. 하나씩만 좀 체크해 볼게요. 대한항공. 그 전부터 하락을 하다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하락을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올려놓고 이제 중장기 추세선 위에 올라왔네요. 어찌 보면은 이 트렌드로 본다 그러면은 하락 이후에 올라왔던 자리를 과거의 패턴과 매칭시켜 보면은 요 정도 흐름의 자리, 요 정도 흐름의 자리, 요 정도 흐름의 자리 매칭을 시켜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는 파라다이스 그 외에도 몇 개 있습니다. 추세나 흐름은 외국인들 전용인 파라다이스가 일단은 뭐 좋아 보이는데 뭐 개인적인 판단을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흐름 기본적으로는 연봉부터 흐름을 좀 체크해 보세요. 2010년도부터 한 5년 동안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14년부터 7년간 박스권이에요. 하락 횡보 중이죠. 자, 이후에 과연 경기가 좋아지면서 외국인들이 들고 카지노에서 돈 따먹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올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또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화장품도 이제 소비가 늘어나긴 할 텐데 화장품 뭐 대표 아모레퍼시픽만 좀 체크를 해본 거고요. 나머지들도 일반 종목들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엔터 쪽은 엔터는 조금 다른 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고 많이 올랐죠. JIP나 뭐 YG나 등등 SM도 그렇고 JIP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많이 오른 애들은 일단은 패스하고 일단 문화 쪽으로는 이제 CGV가 있는데 CGV를 좀 볼게요. 참, CGV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무너졌었는데 이게 성장 가도를 가다가 기술적인 흐름상 파동을 다 만들기도 했어요. 만들기도 했는데
이때부터 시진핑이 중국의 영향이죠, 그죠? 자, 그 영향으로 파동을 다 만들고 분기봉에서 파동을 다 만들고 쌍봉도 못 만들고 그냥 꼬그라져서 몇 년간, 5년간 그냥 확 꼬그라져서 내려왔습니다. 쌍바닥을 좀 살짝 만들면은 이제 돌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팬데믹 이후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어느 정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죠. 그래서 이러한 천재지변급 악재가 생기지 않는 한 이쪽 CGV 쪽은 어떤 문화 향유 측면에서라도 기노후 관점에서 보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그리고 뭐 물려줘도 크게 무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인 중에 일인입니다. 자, 리오프닝 쪽. 광고도 증가를 할 거예요. 광고도 증가할 텐데 광고는 이게 메타버스하고 좀 맞물려 있어요. 같이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메타버스. 자, 곡물 가격 변동성. 잠시만요. 자, 5시 21분. 자, 이어서 합니다. 자, 세 번째. 곡물 가격 변동성. 곡물 가격 변동성이 좀 컸어요. 물가 상승, 그래서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른다라는 느낌들도 좀 많이 받고 들었는데, 오뚜기에서 13년 만에 라면 값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물론 라면이 주는 아닌데, 전 세계 그 K 컨텐츠 타고서 라면이 엄청나게 광고 효과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수출이 좀 많이 됩니다. 근데 오뚜기를 놓고 보면은 5년 성장, 5년 동안에 10배 성장하고 5년 쉬었다가 또 5년 동안에 10배 성장하고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또 5년을 쉬고 있어요. 자, 여기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과연 또다시 5년 성장할 수 있을까? 따져봐야지 될 부분입니다. 자, 어쨌거나 라면 측면에서 보면 해외 투자 수출 증가하고 있고 곡물 가격은 인상을 했는데 가격 상승 후에 조정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은 수익이 증가를 하겠죠. 일단 매출이 증가하면 고정 자산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면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자, 뭐 국내 생산 시설 확충도 하고 매출 성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4분기 위에 물류 적체도 완화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라면 가격 인상했지만은 크게는 음식료 업종에 관심 갖고 보자라는 거. 오뚜기를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5년 동안 10배 성장하고 5년 쉬고 다시 10배 성장하고 지금 6년째 쉬고 있습니다. 이에 과연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만큼의 성장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 라면의 경우는 나라별로 조금 수요가 다른데 러시아는 뭐 팔도 라면 뭐 독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가서 자, 반도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이제 단계별로 좀 나눠지는데 초점을 좀 맞춰서 보고자 하는 것은 후공정입니다. 후공정. 후공정. 자, 뭐 OSAT라고 하는데 전 공정에서 웨이퍼에 회로가 입혀지게 되면 후공정에서 이제 패키징과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외주업체를 쓰는 방식을 일컫는 표현인데, 저 후공정이 성장 전망이 좀 큰 상황이고요. 현재는 대만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대만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산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국산화되고 있는 쪽에 초점 맞춰서, 물론 소부장 쪽도 있긴 한데 저쪽에 후공정 쪽에 초점 맞춰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그 주요 업체들은 뭐 네페스, 한미반도체, LB세미콘, 뭐 테스나 등이 있는데 한두 개만 좀 흐름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페스가. 그렇죠?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 밴드의 이후로 많이 올랐죠. 10,000원 아래쪽에서 40,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여전히 추세는 유지되고 있고. LB세미콘도 상당히 좋은데 올라가고 있는데, LB세미콘은 여기서 수익을 좀 많이 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만큼. 매수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꽤 수익이 났었던 구간입니다. 지금 뭐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신고가 한번 찍고 유지를 하고 있긴 한데 수익을 좀 많이 냈던 종목입니다. 자, 후공정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자라는 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조선업. 자, 현대중공업을 놓고 보면은 지금 4년간 수주 잔고가 48%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야,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고 막 올라가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고 뭐 테마성 이슈가 불어서 뭐 수급 들어오고 급등하고 이런 거에 초점 맞춰서 볼 수 있겠지만은, 자,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소외되었었던 섹터들도 됩니다. 지금의 과정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지 되고 리오프닝이 되는 과정에서는 경기 회복 국면을 봐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섹터에 초점 맞춰서 봐야지 됩니다. 분명히 그 변화 과정은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주도주의 변화가. 해외 수주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잘 안 나오니까. 한번 뉴스에서 내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 이슈가 있고 불거지는 것들, 뭐 메타버스, NFT, 온통 그 얘기뿐이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성장성이 있고 좋기는 해요. 근데 언론에서 지나치게 많이 이야기하는 시기가 되면은 이미 관련 종목들은 일정 부분 고점에 올라와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죠.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가자라는 거.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소외되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 있었던 업종들이면서 앞으로 이익 전망치가 증가하고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업 불황 마무리 국면에서 산업계에서는 내년부터는 인력 부족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뉴스에서는 안 나오죠.
23년부터 도입되는 신규 환경 교제 감안하면은 친환경 선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될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NH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뭐 전망도 이건 현대중공업 상선 수주 창고 전망치를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 2년 뒤면은 뭐 80%까지 증가할 거다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현대물포조선 등등 중공업종 STX도 있고 하나만 좀 볼게요.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하고 좀 볼까요? 잠시만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을 보면은 이때 당시 2000년대 초반에 바닥을 그리면서 중국발 성장과 함께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죠. 그죠? 대세 상승 구간이었습니다. 대상승 구간. 대상승 구간이었는데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 사이에서 이렇게 거래 터지는 모습들이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보면 그리고 분기봉에서 분기 20선에 올라앉고 횡보를 하다가 이 몇 년을 횡보를 했죠. 그죠? 올라앉고 그 다음부터 기술적 흐름상 추세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5년간. 지금의 위치는 거래도 많이 터뜨리고 이제 만들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저러한 추세라고 하는 현대중공업 이야기로 NH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래지 않아가지고 흐름을 보기가 어렵네. 자, 그리고 그 정도만 보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 패턴이죠, 그죠?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삼성, 중공업하고 비슷한 패턴들을 그리고 있어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보통 이러한 구조가 수주가 계속 증가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만 경기 회복 국면, 경기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화랑이 됩니다. 화랑이 되면은 글쎄요, 과거처럼 그러한 화랑 국면으로 갈지는 일단은 뭐 봐야지 됩니다. 장담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될지 그 화랑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수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추이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추이도. 자, 조선업.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 자동차 중에서 이제 자율주행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봅니다. 전기차는 일단은 지나가는 상황이고, 물론 앞으로 전기차가 더 성장하고 증가를 하겠지만은 친환 그 얘기는 뭐 여기서는 패스하고 자 자율주행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봅니다.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밸류 체인에 대한 이해하고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 요거는 좀 공부를 하시면서 좀 접근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애플카 때문에 인포뱅크가 많이 급등을 하고 했는데 밸류 체인 측면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솔루션 측면에서 만도가 있고 카메라에서는 MC넥스가 있고 파트론이 있고 MC넥스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추세 상당히 좋고 괜찮고 파트론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카메라 비중은 좀 적긴 한데 이게 증가하는지 여부가 좀 초점 맞춰져야 될 거고 반도체 쪽도 칩셋 미디어나 테스나 등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MLCC, 삼성전기. 아니다 뭐 용어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쪽의 성장성도 감안을 해야 될 거고, 그죠? 감안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 센싱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와 업종과 기업을 잘 탐색을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좀 많아요. 왜냐면 이 연결되어 있는 센싱이라든가 이게 밸류 체인별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밸류 체인 단계별로 밸류 체인별로 이렇게 크게 구분되어 있지만은 이거 말고도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곳곳에 요 사이 그거를 이제 여기 어디였지? 유진투자증권에서 좀 분석해서 좀 도식화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유 차원에서 올려두었는데 업체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인포뱅크 다 아는 인포뱅크는 요쪽 개발 플랫폼 소프트웨어 쪽 속하죠, 그죠? 유비도 여기 있고 자동차용 반도체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업체들을 좀 탐색을 해야 되겠죠. 인디 컨트롤스도 상당히 많이 액추에이터 쪽 많이 상승을 했죠. 이거는 이제 기존 포트 종목이었습니다. 칩셋미디어, 세코닉스, MC넥스 다 있네. 인포, 한컴, 그죠? 통신사도 연관성을 좀 가질 테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메라, 촬영용 카메라, 렌즈, 모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파트런도 일부 좀 포함이 됩니다. 이미지 센서, 이 정도까지. 좀 복잡하게 있는데 좀 크게 보이려고 제가 좀 나눠서 하다 보니까 화면이 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유진증권에 들어가면은 요게 리포트가 공유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서 어떤 업체가 좋은지 좀 탐색을 해보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NFT. 얘도 조금 이제 복잡하고 많기는 해요. 메타버스가. 메타버스가 시작된 거는 벌써 꽤 오래되긴 했어요. 영화로도 이제 봤었습니다. 제목이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재밌게 봤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메타버스 특성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메타버스는 뭐 얘기하는 것은 유희나 자유도가 높고 제약이 적고 현실 세계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죠. 그죠? 소통도 높고 로블록스와 제페토 이렇게 뭐 두 개 얘기를 합니다. 섹터별 현황은 뭐 제가 간략히 좀 정리를 해서 올려놓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있고 게임이 있고, 그죠? 뭐 많이 알려진 건 게임이죠. 게임. 그래서 뭐 파라비스, 넥슨, 위메이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뭐 게임 개발하면서 기술 축적되어서 시장 진입이 활발할 수가 있고 지속적인 컨텐츠 제공 여부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엔터 쪽도 같이 맞물리죠. 하이브, YG, JAP 등 네이버 Z 이렇게. 그리고 미디어 쪽도 드라마, 영화 아직 메타버스 수요는 적지만 키즈 컨텐츠 중심으로 지금 현재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 광고 아까 광고 이야기했듯이 광고 쪽에서도 지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도 메타버스는 실생활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과연 어떻게 수익 모델을 가져가고 지속적인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기술적인 흐름상
괜찮은지 등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각 이제 기업명 보면은 장르하고 기업명 보면 좀 많아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DB금융투자에서 제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내용 자세하게 보시면 나옵니다. 그 회사들 놓고 아마 체크나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차트로 보지는 않을게요. 자, 그리고 NFT. NFT는 단 하나. 플랫폼이 중요해요. 플랫폼. 거래 플랫폼. 그림을 안 넣구나. 플랫폼.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메이드가 이제 올라가다 밀렸었던 것은 P2E 제재 때문에 우리 게임 업계에서 제재 때문에 밀리다가 NFT 거래 플랫폼에서 그 게임 아이템이 1억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1억에 거래됐는데 수수료를 5%씩 뗀대요. 근데 거래된 아이템이 또 한 번씩 또 거래될 수 있거든요. 또 거래되고. 그래야지 그게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로 그래서 그게 좀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내용들은 뭐 검색해보고 다 아실 거예요. 대체 불가능 토큰 그리고 규모로는 게임은 별로 안 돼요. 메타버스도 3달러가 아니라 3%입니다. 3%. 예술품과 수집품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아이가 초등학생 혹은 유치원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빠가 NFT로 전환해가지고 올려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플랫폼에서.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보면은 참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양하게 올랐습니다.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뭐 최근에 주문받던 업체는 제가 무방에서 추천하고 강조했던 건 갤럭시와 머니트리였죠. 서울옥션은 이제 그림 때문에 예술품 때문에 많이 움직였던 거고 유메이드야 뭐 워낙 유명한 상황이고 자 그럽니다. 그러니 많이 올라가 있는 일정 기간 단기간에 10배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제외를 하고 봐야 되겠죠. 웬만하면 다 반영을 한 거니까 성장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도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후에 어떠한 종목과 업체에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인가 기술적인 흐름 플러스 과연 NFT의 플랫폼 거래 플랫폼 가지고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체크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로봇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 가지 본다 그러면 이메이드하고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자, 위메이드가 분기봉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1년 동안 성장을 했어요. 얼마에서? 아, 제 2만 원 잡고 2만 원에서 24만 원 갔으니까 25배가 성장한 거죠. 그죠? 24배, 22배. 그죠? 1년 동안 20배 넘게 성장을 했어요. 여기서 저점 잡고 본다 그러면 2만 원부터 24만 원까지 갔다라고 하면 22배. 12배구나, 12배.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은 25,000원 저점 찍고 하반기 불과 5개월 동안, 4개월 동안 25,000원에서 얼마까지? 25만 원, 24만 원까지 10배가 오른 거죠. 여기서 더 성장하고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신고가를 한번 혹시라도 찍더라도 흘러내릴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이쪽이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쪽이 합리적일 거라고? 2번이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샘플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KMW가 5G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죠. 그죠? 3,000원 저점 잡고 얼마까지 올라갔어? 7만 원 넘게 올라갔잖아. 20배 성장을 했어, 이상. 뭐 물론 몇 년에 걸쳐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신고가 한 번 더 찍기는 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는 못 하고 있잖아요. 강하다라고 하면 이런 흐름을 만들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은 기다리는 게 좋을 것인가? 그 관점에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는 거죠. 단기간에 10배를 성장한 기업들은 항상 그러한 관점에서 좀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서울옥션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옥션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로봇. 새로운 생태계 변화의 중심에 있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오늘도 로봇주가 좀 강했죠. 리봇. 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팀도 구성을 하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도 인수하고 LG도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 로보티지. 그렇죠? 삼성전자는 직접 로봇 사업팀을 발족을 해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하고 있고, 자 이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대기업에서 보여집니다. 자, 대기업에서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먹거리를 이후에 먹거리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내가 삼성에 있어봐서 알죠, 잘. 얘네들의 선택은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물론 없어지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은 대기업에서 진출을 하고 그쪽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얘기는 10년 이후에 충분한 먹거리를 보고 진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중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보아야지 될 거고 국민도 로봇 주문량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주요 업체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러한 업체들이 있어요. 오늘도 에브리봇이 이거 에브리봇은 저기 로봇 청소기 업체죠. 저는 아직 못 쓰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거 이외에도 연관성을 가진 업체들이 있어요. 연관성을 가진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좀 탐색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탐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로봇도 있겠지만은 의료용 로봇도 있겠죠, 그죠? 병원에서 쓰이는 의료용 로봇도 있고 그 산업용 로봇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기서도 물론 그러한 사업 그러한 제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알려진 것들도 이제 뭐 수급적이 개인들이 아는 것들은 이러한 회사들이니까 물론 수급이 돌 수 있어요. 그중에서 기관들 수급이 도는 업종이 종목이 어떤 것인지 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고. 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탐색을 해보고 접근해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올라온 애들은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조금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에브리봇을 보면 몇 개만 좀 한번 볼게요. 에브리봇은 이게 작년에 상장해가지고 재작년에 상장해서 아니 작년이죠. 상장해가지고 많이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성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서 이제 올라오는 거고 두 번째 파동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몇 개 보면은 좀 볼까요? 안 보여. 로보로보 하나만 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죠. 로보티즈는 지난번 무방에서 뭐 단타성으로 매매해서 수익 좀 봤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도 또 잘 올라갔죠. 그렇죠? 자, 네, 단기 이격이 많이 벌어진 녀석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될 거고 나중에 시간차를 두고 조정을 받거나 이격이 줄어들거나 할 때 오히려 공략 포인트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런 것도 이제 노력을 좀 계속 좀 흐름을 좀 보는 노력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SG. 그냥 뭐 검색해 보시면 될 거고 ETF 상품들이 좀 나와요. 뭐 크게 수급이 뭐 강하게 들거나 뭐 테마성 흐름이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것만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계속 강조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코스닥에서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뭐 엔터가 크고 그러긴 한데 엔터 쪽에 사이클이 돌았으면 이후에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제약바이오 쪽에 사이클이 돌 수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파이자의 경구용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승인해서 경구용 치료제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파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면서 뭐 이제 KPX 생명과학도 상한가하고 또 제약 바이오주들 몇 개가 막 갑자기 튀었다가 VI 들어갔다가 윗골이 길어지고 막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병원 잘 못 가다가 코로나 이외의 질병들 때문에 병원 가는 빈도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소매 판매액이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이야기는 이제 병원을 서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제약사들은 물론 중요한 것은 이제 임상 이슈가 중요하긴 해요. 임상 단계별로 여긴 제가 자료를 안 올렸는데 단계별로 일단 단계별로 있어서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임상 이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걸 뭐 일반적으로 가치주라고 표현을 하죠. 현재도 먹고 살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회사, 기업.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런 애들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하고 했었던 종목들은 이제 유유나 국제 약품들은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7년째 큰 파동을 노리면서 파도 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형주들도 일단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바닥권이니까 흐름을 좀 시간차를 두더라도 좀 흐름을 타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셀트리온. 조금은 시간은 필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중장기 추세에 있어서의 지금
십수년 흐름을 보면은 중장기 추세에 있어서 타고 가는 게 어디 1200의 선을 지금 타는 거죠. 여기는 400선 받고 19년도 말에는 1200선 받고 지금은 1200선 받고 이제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중장기 추세. 개별주로는 많이 이야기한 게 유유제약. 그 자리에서 올려치는 거죠. 우상향 중장기 추세에서 한번 돌아간 추세는 쉽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노려서 갈 수도 있겠고요. 국제화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러한 기준선들이 있다 그러면은 지수가 어떠한 이유로 폭락하거나 급락을 하고 투매성 물량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매수하면은 저점 매수가 되는 거겠죠. 아까 자료 초반에서 이야기해 드렸잖아. 우리 지수는, 우리의 주가는 어떻다? 주가가 폭락 후가 매수 타이밍이다. 기억을 해두세요.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게 노려서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이제 1년 가까이 소외가 되었었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중장기 추세를 저렇게 이제 뭐 샘플로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유인화 국제처럼 추세 바닥권에서 다시금 과거도 그런 패턴들을 그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모아두면은 반드시 급등을 하거나 시세 분출하고 또 다시 그 추세를 유지하면서 중장기 추세를 그렇게 타고 가는 거거든요. 이격이 벌어지면은 물론 이제 어떠한 대형주들은 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일반 개별주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면서 그 추세를 유지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들 중대형주를 선택을 할 것이냐 개별주를 선택을 해서 그러한 변동성을 즐기면서 갈 것이냐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종목들을 탐색하고 투자 혹은 매매 전략을 짜보시면은 수익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내용들은 10가지 압축했던 이슈와 트렌드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추구를 하는 것은 중소형주, 물론 대형주들도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중소형주, 개별주들의 저평가되어 있고 매집이 되어 있는 이슈가 있는 세력 가치주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세력 가치주에 집중을 하는데 세력 가치주는 이런 걸 의미를 해요. 자, 기술적으로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1200일선 강조하죠. 1200일선 놓고서 중장기 트렌드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400일선, 200일선을 놓고 정비열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최근에 이제 모방에서 강조했었던 게 액토주 소프트잖아요. 그죠? 액토주 소프트. 전형적인 이 매집 패턴, 세력 가치주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해드렸는데 저러한 패턴들의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추세가 돌아가는 자리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에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이며 다소 제약 바이오주들은 조금 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업종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거래량이 붙을 때는 이슈가 같이 병행을 하죠. 실적이냐, 성장이냐, 기술이냐, 정책이냐 등등. 추세 바닥에서 저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시세를 분출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분석을 해서 종합돼서 압축한 종목을 세력가 지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 종목 중에 전형적인 게 최근에 상한가 갔었던 이제 액토스 소프트와 같은 종목들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10가지 트렌드 중에서 대형주를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대형주의 수급과 트렌드를 보면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될 거고, 일반 개별주고 중소형주다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조건들에 해당되는 위치가 어딘지, 그러한 종목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시세를 냈었던 100% 이상 올해 시세를 냈었던 종목들이 여러 개 되는데 다 이러한 종목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사마알미늄이 제일 많이 올라갔었는데 자, 이렇게 놓고 종목들을 가면서 중간중간 물론 이제 스윙 관점, 단타 관점 매매도 이어갑니다. 포트도 가져가지만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가져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갑니다. 포트를 놓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다른 종목 매매를 하지만 움직이거나 수급이 들 때는 그 종목 집중적으로 파도 타기. 이제 덕신하우징도 계속 이야기해드렸듯이 계속 파도 타기 매매합니다. 올라가면은 저항에서 축소하고 내려오면 또 매수하고 계속 반복해서 가감 전략, 관리 전략을 가져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주식 현인들의 이야기를 좀 끝으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할게요. 벌써 6시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어제가 어떠했고 오늘이 어떤지는 알고 있다.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주식시장에서도 초현실주의적인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참, 예상 이외의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죠.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다. 시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버블 없이 폭락 없이 버블 없다. 볼테르는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주식에게 딱 맞는 말이다. 워런 버핏은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라. 시세창을 보지 말고 사업의 가치 변화를 보라. 시세 변동을 적이 아닌 친구로 생각하라. 변동의 물결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어리석음에서 이익을 창출하라. 시장의 폭락을 좋은 사업의 매수 기회로 삼아라. 우리 시장에 딱 맞습니다. 상대적인 채찍 효과 때문에 상대적인 변동성이 큽니다. 폭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했었던 중장기 투자가 결국 나쁜 게 아닙니다.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단기 단타도 병행을 해 가면 훨씬 좋다.